자, 다음에 이제 한 도목 더 있습니다. 실학이나 기학이나 봅시다. 이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1960년대는 근대화를 지향하는 과제고, 근대화를 해야 빈곤에 벗어나고 나라가 잘 된다는 생각을 누구나 했습니다. 견해차는 오직 근대화가 서구화인가 아닌가에 있고, 서구화가 아니라면 근대화의 독자적인 연원을 찾아야 된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간추려 얘기했습니다. 독자적 연원은 둘입니다. 하나는 자본주의 맹아를 찾았고, 하나는 실학을 찾았어요. 실학이라는 근대 지향의 학문이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관심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런 분위기에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자본주의 맹아에 대해서는 정말 실증적인 자료가 부족해서 논란이 많으냐, 실학이 근대 지향의 학문이라는 데 대해서는 대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실학과 함께 기학이 일어나고 병행했다는 사실을 만들고, 실학을 평가하면서 기학을 완전히 버렸어요. 실학은 이기론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철학무역론을 전개했어요. 그리고 실사고시라는 이름을 내서 한편 방법에서 실증주의와 실용주의를 내세웠어요. 근대 지향의 학문인 철학이 대단하다고 했는데, 자, 이제 완전히 근대가 됐어요. 근대가 됐어요. 근대 지향인 학문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실학에서 근대 지향이라고 한 것이 서양 근대를 받아들이니까 더 확실해요. 그러면 서양 근대를 받아들이기 위한 예비적인 단계였다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아직도 실학은 근대 지향의 학문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완전히 시대착오이고, 죽은 조상을 제사 지내는 제문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근데 근대라는 게 뭐냐? 산업화와 민주화인데, 산업화는 물질 만용으로 기울어졌어요. 민주화는 이해관계의 배타적인 각축장으로 변질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뿐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다투는 각축장으로 변했어요. 근대 지향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 근대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근대 사회는 결코 이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근대화가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는데, 근대화가 되면서 모든 문제가 더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실학이 근대 지향의 학문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참으로 우습게 됐는데, 아직도 그 소리를 되풀이하고 있어요. 자, 55페이지 맨 밑에 나날이 좁아지는 소견을 엇갈리면서 계급천이 격화되고 민족모순과 문명모순이 확대됩니다. 이런 사태에 대한 경험적 실증이 논의에 미궁에 빠집니다. 실학에 나서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태는 전혀 아닙니다.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하는가? 이런 절박한 외침에 호응해 기학이 몸을 일으켜야 합니다. 기학의 기는 물질과 정신을 아우르는 총체입니다. 물질과 정신을 아우르는 총체가 없어서 생기는 끝없는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기학은 제시합니다. 하나인 기가 여럿으로 나눠져 상극과 상생과 상극의 이치를 제시합니다. 상생이 상극이고 상극이 상생인 것이 사람들 관계에서 대등론으로 나타나면서 일체의 차등을 배격하려고 합니다. 제일 끝단락이 중요해요. 실학은 근대지향의 사사인 것을 자랑으로 해서 하는데, 기학은 근대를 극복하고 다음 시대를 바람직하게 이룩하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근대 지향의 학문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근대를 넘어서서 다음 시대로 나가는 지침을 찾아야 돼요. 실학을 평가하면서 기학을 버렸어요. 일체의 이기론을 벗었다고 해서 철학무용론을 부르짖었어요. 철학무용론을 부르짖으면서 실증주의와 경험주의로 기울어졌고, 실용주의로 기울어졌어요. 예. 경험주의와 실용주의는 우리가 족탈불급입니다. 그 본산은 못 따라가요. 제 아무리 해도 서양이 1등이고 일본이 2등이고 우리 3등입니다. 3등의 주의를 만족할 것이냐? 아닙니다. 이제는 시대가 반대로 돼야 돼요. 실학은 서구의 근대가 닥쳐오자 힘을 잃었습니다. 예, 실학에 지금 유의한 부분은 없어요. 기학은 서구의 근대가 앞서서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는 사명을 지닙니다. 이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제 자각하는 단계입니다. 이를 제대로 많은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실학으로부터 기학으로
관심을 돌려야 할 때인데 철학을 폐기하면서 기학도 아직도 폐기했어요. 철학계에서 전혀 이해된 자극이 없습니다. 철학계에서는 이제 거대 이론의 시대가 끝났고 큰 이야기는 못하고 그냥 자자한 일상적인 생활적인 관심사, 이것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수입하고 있어요. 전통 철학을, 한국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1차적인 문헌 작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실학을 평가하는 도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철학이 죽었습니다. 철학이 죽어서 철학에서 기학을 일으킬 수 없어요. 이것도 국문학에서 맡아야 되고 내가 맡아야 될 과제입니다. 아까 사회과학에 대한 대안을 내는 것은 조금 요원하고 힘든 일인데 민속학과 인류학의 문제만 다루어서 문제가 해결되니까 철학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철학을 이렇게 세워야 될 너무나 중차던 과업을 들고 요즘은 이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문학에서 철학 읽기라고 하는 책을 하나 써서 그걸 뒤집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국문학을 했기 때문에, 구비문학이 시작했기 때문에 세상을 바로잡는 학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이 직분, 자기업만 닦고 있을 여유가 없어요. 밖으로 나가서 철학을 살려야 됩니다. 철학을 살리는 임무가 사회과학을 바로잡는 것보다 더 성결 문제입니다. 뭐 정치학이나 경제학이나 사회학이나 하는 것도 원래 본바닥에서는 다 철학을 동반하고 있어요. 정치학도 철학을 동반하고 사회학도 철학을 동반하고 다 동반하고 있는데 일본으로 오면서 철학이란 걸 다 빼버리고 그것만 공부했어요. 이제 일본의 학풍에서 많이 벗어나서 서양 거를 직수입하지만은 거기에 들어있는 철학이라는 것에 대한 무감각해요. 아까 경험론과 실용주의도 철학입니다. 경험주의, 실용주의 철학을 문제 삼지 않고 그거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구체적인 학문만 받아들이는 형편입니다. 철학은 철학으로 문제 삼아야 돼요. 철학을 일으켜야 될 과업이 너무나도 중차대합니다. 실학이냐 기학이냐 우리 학문의 지금 향방에 가장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직도 시학은 근대지향의 학문이라고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거기 사람들이 와글와글 하고 있어요. 다 빗바랜 소리입니다. 근대화를 예찬하는 이야기는 지금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자, 한국 사회는 서양식 근대를 더 해야 될 것이냐? 근대를 이만하면 됐어요. 이제 근대를 극복하는 데 앞서서야 돼요. 코로나 사태가 생기면서 한국의 시민의식을 유럽 쪽에서 문제 삼아요. 한국이 시민의식이 자기들보다 당연히 뒤떨어졌는데 어떻게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잘 대처하고 있는가? 시민의식이 더 앞섰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 못합니다. 한국에는 그런 전제정치의 유습이 남아있어서 복종심이 있어서 협조를 하고 따르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해요. 대통령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런 공동체적인 협조를 잘하고 있어요. 시키는 사람이 훌륭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시키는 것보다 더 잘하고 있어요. 시키는 것보다 더 잘하고 있는 것을 그쪽에서는 전혀 설명 안 해요. 우리는 대등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등이 아니고 대등, 평등과 대등의 차이가 심각해요. 평등은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끝없이 투쟁합니다. 평등의 정난한 모습이 물건 사재기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전혀 사재기가 없어요. 평등과는 다른 대등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대등의식을 살려야 되고 이 대등의식과 기철학은 초리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한국이 그렇게 뭘 잘 되고 있고 수없이 싸우고 싸움은 너무 심하게 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공동체적인 또 결속이 이루어지고 흉악한 범죄가 텔레비 보면 제일 심한 것 같아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 범죄율이 낮아요. 길에 물건이 떨어져도 주인 찾아줘요. 이런 의식은 어디서 생기느냐? 지금까지의 사회과학은 전혀 설명하지 못해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큰 연구까지가 있는데 실학이냐 기하학이냐 하는 문제로 그걸 집약했어요. 실학으로 근대 진영의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사람들은 우리가 서양을 좀 더 본받아야 되는구나 하고 민주사회와 복지사회가 인류의 최종적인 도달점이 희망이랬는데 민주사회에 가장 모범을 보이는 나라는 아마 불란서 불국일 거고 복지사회에 가장 모범을 보이는 나라는 아마 스웨덴일 겁니다. 스웨덴과 불국이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는 거랑 완전히 개판이었어요. 스웨덴은 복지의 왕국이고 그렇게 많은 세금을 거둬가면서 코로나 닥칠 때 병 앓던 대로 그냥 둬버리자. 자연적인 면역이 생길 때까지 그냥 두는 쪽을 택했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해서 나중에 이제 통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말로 갈팡질팡이죠. 불국도 갈팡질팡이에요. 마각이 다 드러났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은 바이러스가 인류 역사의 대전환을 촉진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안 와도 전환은 올 건데 촉진하고 있어요. 마치 몽고군이 유러시아를 대륙을 다 휩쓸면서 중세 전기라는 시대를 불살라서 중세 후기가 일제히 시작되게 만들었어요. 몽고군은 아무런 건설의 역할을 하지 않고 앞에 낡은 시대를 불태우는 역할을 했어요. 그 몽고군의 대군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가 보기에는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대란 시대를 완전히 불지르는 역할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고 있어요. 몽고군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슷한 역할을 한다. 기상천외의 소리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그거는 조현병의 증세라고 할지 코로나가 인류 역사를 바꾸는 데서는 아는데 모두 그냥 갈팡질팡하고 떠드는 거예요. 몽고군이 세계사를 바꾼 거하고 많이 비슷해요. 그리고 변화가 일제히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중세 전기가 무너지고 후기가 생기는 것이 어차피 일어나게 돼 있는데 몽고군이 그 시기를 다 같이 하라고 그냥 줄을 맞추도록 만들었어요. 중국의 송나라가 멸망한 거, 이슬람 세계의 아바시드 제국이 멸망한 거, 이쪽에 송나라, 저쪽에 아바시드 제국이 멸망한 거, 몽고군이 이것도 불지르고 저것도 불질렀거든. 그러니까 송나라의 멸망과 아바시드 제국의 멸망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몽고군이 딱 연결시켜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버렸어요. 송나라가 멸망하고 고전적인 중국은 다시 재현됐잖아요. 그때부터 중국이 하강선을 그리고 개판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커졌어요. 아바시드 제국이 멸망하고 이슬람 세계의 통일왕조는 통일제국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이슬람은 더 멀리 퍼졌어요. 동남아시아도 가고 내륙아시아도 가고 다 멀리 퍼졌어요. 아바시드 제국이 망하자 이슬람은 더 퍼졌어요.
송나라가 망하자 고전적인 동아시아 문명은 한국의 월남의 일본으로 더 퍼져나가서 주변에서 더 일어났어요. 같아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위 유럽 문명권 선진국의 신화를 깨버렸어요. 몽고군이 송나라를 멸망시키자 우리 고려가 일어난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휩쓸자 그쪽이 결단이 나자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 비슷해요. 그렇게 큰 거하고 왜 그렇게 작은 게 어떻게 같은 역할을 하나? 몽고군의 공포나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는 비슷한데 한 놈은 눈에 보이고 하나는 작고 하나는 칼로 죽이고 이건 사람의 호흡기를 멈춰서 죽이는데 그 둘이 비슷하다는 이야기 내가 생각하고 있다가 발설하는 게 여기 처음이라고요. 자, 토론해볼게요. 이제 기학이 갖고 있는 근대 극복에 그런 대안으로서 지침이 있고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신 교수님 여기서 이제 대등의 원리하고 상생상극이 같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일반인들이나 학문에 관심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어떤 발현 양상 그런 거에 대한 세부적인 좀 근거 이런 걸 좀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위해서 창조주권론이라는 것을 유튜브에서 했죠. 아주 조금 넘었을 거예요. 창조주권론에서는 이제 아주 구체적이고 비근한 예로부터 이야기를 다 시작했어요. 거창한 이야기를 안 세우고. 그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하고 있죠. 이제는 누구나 타고나 있는 창조주권을 발견할 때가 됐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지도자와 민중, 이런 구분은 없어져야 돼요. 우리 대등의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잘나든 못나든 부자든 가난하든 지식이 있든 없든 자기 나름대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그걸 보람으로 삼는 심성이 있어요. 이 기회에 내 이익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마스크만 쓰라해도 막 데모하는 나라들. 내 이익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지하철 타고 와도 봐도 한 사람 없이 다 마스크 끼고 있어. 나를 보호하려는 의식만이 아니라 내가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의식이 있는 거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만 마스크를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혹 감염될지 모르는데 남에게 피해 주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의식이 더 앞서지 않을까 싶어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의식이 나를 보호하려는 의식보다 앞서는 사회를 대등사회를 하겠고 나를 보호하려는 의식이 앞선 사회는 평등사회라고 해야 되겠어요. 선생님,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근대 후 시대를 말씀을 하실 때는 근대가 중세의 반동으로 나온 시대이기 때문에 근대 후는 다시 중세에서 좋은 점을 추려서 이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하신 이 시각은 실학과 기학의 관계에 있어서 실학이 기학을 버리고 나왔는데 이제 다시 우리가 기학을 이어야 된다면 동일한 구도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묻고. 중세는 양면성이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차등을 제도화하면서 어떤 이상적인 차원에서는 깨달음에 있어서는 천국에서는 내세에는 모두 다 같다. 사람은 다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이원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세에서 사람이 다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현세에서 이루는 것이 중세를 부정에 부정을 하는 다음 시대에 이르죠. 그래서 사람이 다 같다는 것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의 착각이고 대등입니다. 그냥 꼭 깔게 할 수는 없어요. 제일 세 가지. 경제적인 평등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본주의 사회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주의 사회도 공산주의 사회도 안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지식의 그 평등도 안 이루어져요. 그런 평등이 안 이루어진 경우에도 지식이 모자라는 사람이니까 재산이 모자라는 사람도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봉사하고 기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대등이시고 대등사회죠. 자,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끝없는 투쟁을 해요. 그리고 공산당이 집권하는 사회주의국가는 권력으로 평등을 일으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요. 왜? 그 사람들의 평등을 일으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정치적인 권력은 본질적으로 차등을 본질로 하는데 차등을 본질로 하는 정치 권력이 평등을 일으키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쓴다는 것은 심각한 자기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방식의 평등이나 공산주의적 방식의 평등도 끝없는 분쟁만 일으켜요. 평등이 바람직하지 않은 거지만은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는 대등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해관계를 따지기보다는 어떤 인간적인 포용력을 가지고 서로를 감싸줘야 돼요. 그러려면 차등의 사고방식, 패권주의 사고방식을 버려야 돼요. 국가는 패권주의 사고방식을 가지면서 개개인은 대등을 가지라는 건 안 돼요. 국가가 패권주의 사고방식을 버려야 돼요. 제가 대등한 화합이라는 책을 썼죠. 실제로 패권주의 사고방식을 버린 나라의 두 본보기를 들었어요. 하나는 핀란드고 하나는 캐나다예요. 핀란드가 오랫동안 스웨덴의 지배를 받고 러시아 식민지가 되어서 고통을 겪는 것에 대해서 싸우고 분노하고 복수해서 감던 게 아니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 대등한 사회를 만들어서 러시아를 너무 부끄럽게 만들고 있어요. 대학에서 말하는 경과 달리 중용에서 말하는 성의 대등의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던데. 그죠? 중용에서. 예, 그래서 유학에서도 대등의식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유학에 아주 큰 번영이 걸리면 군자와 소인을 양분하는 공자의 군자 소인관이 큰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군자와 소인을 갈라놓는데 그건 유학이 가지고 있는 넘어가기 어려운 걸림돌이야. 군자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소인을 포함한 백성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게 또 문제예요. 가르친다. 예,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대등론은 이렇게 말해요. 공자나 주자나 그 시대 무명의 안학내나 다 대등하다고 말해요. 신분이 낮은 사람도 남자가 아닌 여자도 장성한 어린아이도 다 대등하다고 말하는 게 대등론이죠. 그렇게 말하면 유학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으나 유학에서 하는 좋은 말도 이어받아야 되죠. 유학에서 가장 큰 결함은 가르치고 시키려고 하는 데 있어요. 지금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학문이 큰 직분을 맡고 있고 해야 될 일이 참 많다.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안타까우니까 많은 일꾼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많은 일꾼이 있어야 돼요. 이제 많은 일꾼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부추기고 일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직접 감당할 수 있는 일 범위는 매우 적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이걸 유튜브 방송을 해서 공감하고 나타나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이게 널리 퍼져야 되는데 쉽게 퍼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사회는 저력이 있고 대등의식이 있어서 잘 굴러가고 있어요. 잘 굴러가는 것이 왜 그러냐에 대한 자기인식이 필요할 때예요. 시민정신이 모자라니까 더 본받아야 된다고 아직도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시민의식의 그 한 특징이 준법정신이죠. 준법정신에서 독일에서는 그렇다고 해요. 교통위반을 하면 목격자가 다 고발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할머니들 가운데는 창문에 내다보고서 누가 교통위반하느냐 그것만 보고 즉시 고발하는 그런 준법정신이죠. 자, 우리도 지금 점점 더 법을 중요시하면서 참 법이 모자란다고 또 만들면서 전통적으로 말하면 자꾸 법가의 시대로 사회로 가고 있어요. 법은 아무리 만들어도 모자라요. 법에서 이게 죄가 된다고 아무리 열거해도 거기에 빠진 놈이 있어요. 왜냐면 없던 일이 생기니까. 예. 법을 넘어서는 어떤 유대의식, 정의감,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옅어지고 자꾸 법가식으로 나가는 거 우려할 만한 사태죠. 그렇게 말하면 아까 육아하고 관계돼요. 도가와 법가가 다툴 때 도가는 자연도로 두면 잘 된다. 법가는 하나를 규제해야 된다. 육아는 그 중간이었어요. 그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법이 너무 물고 처벌이가 솜방망이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육아의 관점에서 법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몰라요. 법이 너무 물러서 안 되고 법이 미비해서 안 된다. 좀 더 법가라고 하고 있어요. 예. 엉뚱한 질문이긴 한데요. 그 18세기, 19세기에 이제 실학자들이 기학을 땅에 묻어버렸다고 하셨잖아요. 상생과 대등의 입장에서 다시 이제 기학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기학을 유대지향적으로 새롭게 명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선생님께서 그걸 이제 상생론이나 대등론으로는 말씀을 나는 기학이란 말보다는 생각론이란 말을 쓰고 대등론이라는 말을 써요. 새로운 명명이죠. 새로운 명명을 해나가고 있어요. 기학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고 또 우리말은 한음절을 가지고는 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생각, 음력, 이 대등하니까 말이 돼요. 그게 새로운 명명이야. 생각론이 새로운 명명, 기학이 새로운 명명이라. 그런데 기학이나 대등론은 조동일 이야기하니 그 사람 거다. 지적 소유권을 엄격하게 주장하는 서방 사회에서는 그래요. 내가 여러 번 말해요. 이거는 절대 조동일 거 아니다. 조상 전례로 물려받은 거지. 공유재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등이라는 말은 또 지어내서 조금 생소할지 모르도 생각이라는 거는 공유재산이고, 이건 사유재산이 아니다. 그러니까, 조동일이 것이니까 내가 찬성표를 던질 것도 없고, 갖다 쓰면 또 이게 무슨 저작권 시비라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대표를 하지 말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얘기가 너무 확대돼서 오히려 혼란을 생길 수 있으나 이건 조금 앞으로 나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자가 하는 학문도 농사만큼 소중한 거다. 자기 직분을 충실히 이행해야 된다는 걸 앞에는 말했고
실학이냐 기학이냐 이제는 지표를 실학에서 기학으로 돌려야 된다. 실학으로 계속 이야기하면은 서양에서 먼저 이룩한 근대화에 그냥 함몰돼 버려요. 아직도 우리가 근대가 좀 모자란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방향을 상실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의 제일 기본 요점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거 다 말하지 않더라도 제일 기본 요점을 잘 이해하고 그 이해하는 게 소용이 없어. 실행하는 게 중요해요. 실행을 아는 건 소용없어. 자기 속에서 자기의 그 어떤 신조로 삼고 자기 학문에 그것이 그대로 우러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국문학에 시작한 자각이 굉장히 많은 업무를 담당해야 되고 자각을 확대해야 된다. 국문학의 자각 확대라는 게 다음 나오는 책 제목이에요. 자각을 확대해야 돼. 다른 데서는 이런 자각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